2주 동안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저는 조용히 아들 녀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손자의 침대 밑에서 무언가 기이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마주한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제 이 복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사연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운명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부산으로 가는 첫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3시간의 여정 내내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스스로에게 괜찮을 거라고 진정해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기차표를 쥔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역에 내렸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 아들과 하나뿐인 손자 지훈이를 보러 수십 번도 더 오갔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늘 보던 현관문 앞에 서서 처음에는 가볍게 그리고 점점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지훈아, 애타게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차가운 저녁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잡아 돌렸는데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심장이 가슴을 찢을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절대로 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집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죠. 저는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냈다가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안에서 본 광경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은 마치 격렬한 다툼이라도 벌어진 듯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파는 누군가 분노에 차 밀어낸 것처럼 엉뚱한 곳에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커피잔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이미 바싹 말라버린 짙은 커피 자국과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유리 조각을 밟지 않으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부엌에는 생수통이 쓰러져 있었고 뚜껑이 열린 빈 생수병 여러 개가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물을 찾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집안의 감도는 눅눅한 냄새와 무거운 정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에 돌덩이라도 매단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준이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는 여전히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훈이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아, 어디 있니? 우리 강아지. 쉰 목소리로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망연자실 서서 아이의 장난감들, 레고 블록, 낡은 곰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침대 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나무바닥 위를 구르는 듯한 무언가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침대 밑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몸을 숙여 확인하고 싶었지만 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다시 한번 애타게 불렀지만 그 작은 소음을 제외하고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저를 휩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러야 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어요. 2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습니다. 손자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누군가 빨리 와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의 푸른색과 붉은색 경광등이 창문을 비췄습니다. 저는 2명의 경찰관을 지훈이의 방으로 데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래에요.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젊고 키가 큰 경찰관이 몸을 숙여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숨막히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말없이 2 경찰관이 동시에 침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보았습니다. 제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달라붙었고 더러운 옷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빈 생수병 하나를 온 힘을 다해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을 보는 것처럼 텅 빈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마비된 채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2 경찰관 역시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감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가. 눈물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병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아이를 살아있게 하는 마지막 동아줄인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이 끔찍한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올해 61살이고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10월 말 어느 아침 민준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시작됩니다. 기약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던 영원 같았던 2주였습니다. 첫날, 저는 민준이에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 부엌 식탁에 앉아 수화기를 들고 신호음이 끊길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짧은 문자를 보냈지만 메시지는 답장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쁘겠지. 아니면 배터리가 다 됐거나 신호가 안 터지는 곳에 있겠지. 민준이는 독립적인 아이였고 늘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걱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며칠 동안 그 걱정은 제 속을 태우는 불길처럼 서서히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온갖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심지어 민준이가 보통 휴식을 취하는 점심시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는 거니? 제발 전화 좀 다오. 엄마가 너무 걱정돼. 하지만 그 메시지들 또한 그가 들었다는 아무런 신호 없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게 꼬박꼬박 전화를 했죠. 매주 자기 일과 제 손자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 평범한 부자의 나날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이 침묵은 전혀 그답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속에서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아니면 적어도 지훈이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온갖 일을 제잘거리던 8살짜리 아이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하지만 빈집에서 울리는 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요즘 아이들이 쓴다는 메신저 앱을 열어 지훈이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강아지 어디 있니? 할머니한테 전화하렴.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읽었다는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어리지만 휴대폰을 쓸 줄 알고 할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제 메시지를 보면 늘 바로 답장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의아한 목소리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민준 씨를 못 봤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휴가 가신 줄 알았는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지난달이었어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 이상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답 없는 공허함 속에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예고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적인 아버지이고 마음 깊은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민준이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을 찾아 번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수화기 저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집 맞은편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지난주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민준이 집에 불이 갑자기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자려고 불 켠 줄 알았지.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 또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밤, 켜졌다 꺼진 불빛.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을까?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된 걸까? 아니면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절대로 지훈이를 버릴 아이가 아닙니다. 지훈이는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 지훈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단 1분도 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제 불안을 현실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의자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놓으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입니다. 지훈이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하얀 시트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 경찰관이 그 차가운 집에서 아이를 팔에 안고 나왔고 저는 넋나간 그림자처럼 그들을 뒤따라 달렸습니다. 아이를 만졌을 때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부서질까봐 세게 안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 깜빡임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빈 생수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아이를 이 세상에 붙들어 매는 마지막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경찰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부산의 거리를 질주했고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아 집에서 주워온 종이 조각으로 부채질을 해주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여기 있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아이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자와 민준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
빈 생수병들과 침대 밑에서 들려오던 소름 끼치는 소리, 모든 것이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즉시 지훈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문유리에 손을 댄 채 밖에서 그들이 아이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기계음이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외부 상처 없음, 심각한 영양실조, 극심한 탈수, 심리적 트라우마 징후 보임.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제 8살짜리 손자가 말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항상 해맑게 미소 짓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는 마른 잎사귀처럼 앙상한 모습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지훈이의 깡마른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지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차가운 작은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뭐라고 말 좀 해봐.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 침대에 걸터 앉았고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 제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제가 젊었을 때 서울에서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제 손자가 자신의 영혼을 자물쇠로 잠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첩과 질문들을 가지고 말이죠. 진지한 표정의 젊은 경찰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김수진 어머님, 박민준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민준이는 절대 이럴 아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거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이내 의사에게 돌아서서 지훈이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화나는 치명적인 외상은 없지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덩이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훈이가 대체 무엇을 겪었기에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경찰관은 그저 메모를 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하셔서 정식 진술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거의 애원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들 또한 제 가족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지훈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때로 아이는 잠결에도 빈 생수병을 더욱 힘껏 껴안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따금씩 아이는 눈을 번뜩이며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텅 빈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같이 있어. 아이가 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속삭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다정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여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큰 충격을 겪었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끔찍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인내심. 민준이가 계속 실종 상태인데 어떻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자기 자신의 그림자처럼 여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밤새 지훈이의 손을 잡고 그의 미약한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전화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틀이 지났고 저는 지훈이의 침대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에게서 눈을 떼면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간호사가 선물해준 곰인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국물을 조금 먹여보려고 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술씩 입에 가까이 가져가며 아이가 무언가 먹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먹으렴, 지훈아, 우리 아가. 그래야 힘내서 할머니랑 집에 가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겨우 두어 숟가락을 삼키고는 천장을 응시하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매일 밤이 똑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가끔 아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입을 벌렸습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흔들고 제가 민준이가 아기였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땀으로 이마가 흠뻑 젖은 채 떨기만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 선생님을 모셔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아, 아빠에 대해서나 아니면 네가 본 것에 대해 뭐든지 이야기해주고 싶니? 하지만 아이는 곰인형을 더 세게 껴안을 뿐 바닥을 응시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거의 애원하며 물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연민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분명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어요. 아직 때가 아닐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민준이가 실종된 채 매일이 고통과 불안의 연속인 상황에서 얼마나 더 기다릴 시간이 제게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지훈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깡마른 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제가 아끼던 화병을 깨고 테이프로 붙이려 했던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는 참 어수룩했지, 지훈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내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했단다.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손가락이 곰인형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매우 무겁고 심각했습니다. 김수진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방금 루미놀 시약을 사용해 박민준 씨의 집을 다시 조사했는데 거실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소리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제 손의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혈흔이라니요. 갈라진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서장은 말을 이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은 DNA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봉쇄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지훈이가 제 소매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아이의 빨개진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던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의 고요를 깨뜨리는 가슴 찢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빠는 죽었어요. 작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온 힘을 다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제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저조차 제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그 몇 마디 말은 제 심장에 내려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고 서장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서 아이의 초기 진술을 받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이를 더 세게 껴안고 제 눈물이 아이의 옷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랐을 겁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몸을 숙여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훈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 끔찍한 말을 한 직후에는 더욱더 말입니다. 의사가 지훈이를 진찰하고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순한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울음을 그쳤지만 눈은 여전히 빨갛게 충혈된 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지훈아, 아무데도 안 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정말로 저는 그 생각을 끝맺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저희 동네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옥수수 송편을 한가득 사왔었죠. 엄마, 몸 조심하세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서장의 말과 지훈이의 울음소리에 지워져 버린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장이 민준이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전화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들은 녹음기와 수첩을 들고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젊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형사가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지훈이가 제 품에서 떠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말은 어깨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곰인형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마치 가라앉지 않으려고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그냥 말해봐. 할머니가 여기 같이 있잖아.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지훈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아이의 어깨를 꽉 잡고 아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마치 영혼에 부서진 조각 같은 그 약하고 끊어지는 말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했던 아주 높은 탑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렸어요. 지훈이는 말을 멈추고 고민형을 바라보며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궁금해서 나가봤어요. 아빠는 문에서 현관렌즈로 밖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굳어 있었어요. 아빠가 그런 모습인 건 처음 봤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침착한 아이였습니다. 지훈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걱정을 숨기는 법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두렵게 했을까요? 지훈이는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서서 제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저한테 달려와서 몸을 숙이고 속삭였어요. 지훈아, 빨리 침대 밑으로 들어가. 아빠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무서웠지만 아빠가 저를 서둘러 제 방으로 밀어넣었고 저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아빠는 아무도 저를 못 보게 이불까지 내려서 가려주셨어요. 저는 겨우 8살짜리 제 손자가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고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불 틈새로 지훈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주 키가 큰 아저씨랑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 아저씨 얼굴은 아주 차가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지훈이의 엄마, 민준이의 전처,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아니,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떨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지훈이는 어딨어? 너무 무서웠어요. 저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댁에 갔어. 겨울 방학 시작하자마자. 저는 아빠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지만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글을 써 내려갔지만 지훈이가 말을 이었을 때 그의 손이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빚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갚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거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이미 자기를 너무 많이 괴롭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은 제 영혼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그토록 노력했습니다. 그와 지훈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문제를 안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그 기억이 아이를 그 공포의 밤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그 키 큰 아저씨가 아주 심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소리쳤고 다른 아저씨는 위협하듯이 뭐라고 말하며 다가왔어요. 잘 듣지는 못했지만 아빠를 미는 걸 봤어요. 아빠는 뒤로 밀려났고 그리고 더 세게 밀었어요. 아빠는 넘어져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주 큰 쿵 소리가 났고 빨간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걷잡을 수 없이 떨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거기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걸 봤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아빠를 부르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껴안았고 제 눈물이 아이의 머리를 흠뻑 적셨습니다. 민준이가 쓰러지는 모습이 악몽처럼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형사는 글쓰기를 멈추고 연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님,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살인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아주 용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이의 흐느낌은 제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형사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과 그 남자를 찾을 건가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약속드립니다. 경찰이 떠났을 때 저는 거기에 남아 지훈이를 껴안고 비극의 그림자가 막 제 가족 위에 드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나지막한 흐느낌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움직여 꿈속에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너무나 약한 목소리여서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짊어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차가운 피부에 닿자 오래된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젊었을 때, 20대 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눈이 가득 차 있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여름 햇살처럼 빛나는 미소로 제게 서연을 소개해주던 그 자랑스러움을 기억합니다. 엄마, 서연이에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때 서연은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조금 서툴렀지만 항상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죠.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얼굴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착하니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온 가족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때문만이 아니라 민준이를 마치 그가 자신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태어났고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지훈이를 품에 안고 마당을 산책시키던 날을 기억합니다.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바구음을 짓던 모습. 이웃들은 농담을 했습니다. 김수진, 어르신,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네요.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민준이와 서연은 아직 행복했습니다. 지훈이와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영원히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작은 가족이 항상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도박에 빠졌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그런 일에 빠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는 아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수년간 저축해서 산 그토록 아끼던 차를 조용히 팔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 거예요. 그냥 서연이를 돕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서연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서연이 돈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이 제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을 때 저는 제 모든 저축을 꺼내야 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를 안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더욱 변해갔습니다. 서연은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사소한 일에도 접시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방문했을 때 지훈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우유 한 잔 쏟았다고 소리쳐서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기에 서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도 내 아빠처럼 멍청하구나. 저는 달려가서 지훈이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녀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가 알아서 교육할게요. 그 말은 제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분노의 폭발을 견딜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고 그가 완전히 지쳐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피로와 무력감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밤 민준이는 제게 전화해서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하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지훈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 것은 제 영혼을 찢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엄마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마침내 민준이는 이혼하고 지훈이의 양육권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 날, 저는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더 이상 소리 지름이나 무거운 빚 없이 민준이의 사랑 속에서 자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겨우 반년 후 서연은 훨씬 더 끔찍한 악몽을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지훈이가 들려준 그 폭풍 우치던 밤의 이야기. 민준이가 쓰러져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서연, 한때 딸처럼 아꼈던 여자, 제 손자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낯선 사람, 잔인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잠든 지훈이를 바라보며 그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아빠를 부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민준아, 너를 위해 반드시 정의를 되찾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훈이를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제 속의 냉기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아 진정제를 맞고 깊이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더 평온해 보였지만 고통의 흔적은 여전히 거기에 지울 수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장은 심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진 어머님,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가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지훈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 얌전히 있어. 간호사 선생님이 돌봐주실 거야. 저는 이 며칠 동안 이미 안면이 있는 젊은 간호사에게 손자를 부탁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이 이야기 속에서 민준이가 쓰러지는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쇼를 손에 꽉 쥐고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중년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서장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큰 지도를 펼쳐놓고 민준이 집 주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러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의 CCTV에 바로 그 폭풍우 치던 밤에 수상한 트럭 한 대가 찍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가 화면에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이미지는 흐릿하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준이 집 앞에 주차된 어두운 색의 트럭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뒤쪽에 방수포로 덮인 긴 물체의 형태를 어렴풋이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이 트럭은 떠났습니다. 서장은 다른 영상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번호판은 흐릿하지만 이 모델은 이 근방 사채업자 조직이 사용하는 차량과 일치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이의 이야기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영과 그 낯선 남자가 민준이를 담요에 싸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 트럭에 실려있던 그 긴 물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통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젊은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인근 교통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트럭이 몇 군데서 나타나지만 외곽에서 흔적을 놓쳤습니다. 지금 순찰대와 협력하여 수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트럭이 관련 있다는 게 확실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장은 결의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간접적인 증거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님,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 줄기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장은 저에게 민준이의 집으로 다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장소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경찰의 노란색 통제선은 일어났던 악몽을 상기시키듯 여전히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원들은 안에서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하고 현장 사진을 찍으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불과 며칠 전 들어와 모든 것이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을 바닥에 마른 커피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컵 조각과 함께 있던 그 커피 자국은 제 마음속에서 결코 아물지 않을 흉터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웃 할머니인 박 할머니가 지팡이의 의지에 다가와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비 오던 날 밤에 민준이네 집에서 아주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 고함 소리,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 괜히 엮일까봐 무서워서. 할머니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경찰에게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할머니를 젊은 형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멀어져가는 박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자책하며 말입니다. 떠나기 전 서장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트럭을 찾을 겁니다. 어머님, 믿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희망을 가질 힘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강렬했지만 제 마음은 비가 내릴 듯 흐렸습니다. 지훈이의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지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심각했지만 어딘가 다급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김수진 어머님, 서연이 살던 동네 주소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병원 침대에 앉아 고민형을 껴안고
멍한 시선으로 창밖을 보고 있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를 두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에 대한 민준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젊은 간호사에게 지훈이를 부탁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금방 올게, 지훈아. 얌전히 있어. 곧 돌아올게. 아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살던 동네로 이어지는 골목은 부산에 위친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벽에서는 습기와 자동차 매연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두 명의 형사와 함께 진흙탕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중년에 퉁명스러워 보이는 집주인 여자가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마치 이런 문제에 익숙하다는 듯이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서연이라는 여자, 귀찮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2주 전에 나갔어. 방 빼고 가버렸다고. 그녀의 말은 가슴을 치는 충격 같았습니다. 2주 전, 정확히 민준이가 사라지고 그의 집이 혼돈의 현장으로 변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쇼를 꽉 쥐었습니다. 젊고 키 크고 마른 형사가 물었습니다. 나갈 때 짐이 많았습니까? 집주인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낡아빠진 여행 가방 하나. 아주 서두르는 것 같았어.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밤에 짐 옮겨줄 남자까지 고용하더라. 돈 내는 거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막 우리가 떠나려 할 때 낯선 남자가 골목 초입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가죽 재킷의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한 거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아직 여기 있소? 급히 볼 일이 있는데. 서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즉시 그를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서연 씨와 무슨 관계요? 남자는 명백히 놀라 더듬거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젊은 형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시 긴장한 끝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강씨요. 그 여자한테 돈 빌려준 사람. 서연이가 나한테 돈을 엄청 빚졌어. 2주 안에 다 갚겠다고 맹세했는데 지금은 코빼기도 안 보여. 경찰들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도망친 시점, 민준이가 사라진 시점, 그리고 이제 큰돈에 대한 약속, 모든 것이 무섭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젊은 형사는 마치 자신에게 묻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전 남편을 찾아갈 정도로 돈이 급했던 사람이 왜 2주 안에 큰돈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을까? 그 질문은 제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불길한 예감이 제 속에서 커져가며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미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곰인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아이를 이 세상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인 것처럼.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깡마른 손가락의 미약한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의 번개처럼 희미한 기억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라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준이와 서연이 아직 행복했을 때 민준이는 아주 기뻐하며 제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엄마,
제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랑 지훈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유일한 수혜자는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민준이는 이혼 후에 수혜자 이름을 바꿨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빚과 절망에 빠진 서연은 보험금 때문에 민준이에게 눈독을 들였을 겁니다. 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저를 숨막히게 하는 끔찍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꿈속에서 흐느끼며 입술을 움직여 아빠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1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민준이에게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서연이가 유일한 수혜자였어요. 그걸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박민준 씨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지훈이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경찰과 함께 민준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노란색 통제선이 악몽을 상기시키듯 여전히 문에 있었습니다. 감식반원들은 이미 떠나 집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서장은 저와 젊은 형사 한 명을 민준이가 서류를 정리하던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서류철을 뒤지며 각 폴더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거기에 서서 속이 타는 듯한 심정으로 쇼를 꽉 쥐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을 때 젊은 형사가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는 파란색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어 확인하고 서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훑어보더니 폴더를 책상에 부드럽게 탁 치며 억눌린 분노로 말했습니다. 여기 동기가 있군. 저는 서류를 보았고 수혜자란에 선명하게 인쇄된 이서연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민준이는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서연이 악용할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니, 민준아? 목이 메인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그녀에게 기회를 줬니? 서장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약 민준 씨가 사고로 죽었다면 서연은 모든 보험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이것이 아마도 그가 사라진 이유일 겁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가슴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돈 때문에 민준이의 목숨을 앗아갈 준비가 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젊었을 때 민준이 옆에서 행복하게 웃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리며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변하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탐욕이었을까?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가여운 영혼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김수진 어머님, 방금 수사팀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곽에서 버려진 냉동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사채업자 조직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이미 특수팀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심장이 전쟁의 북소리처럼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박민준 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 한 잔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이미 잠들었을 때 전화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의 형사 목소리는 마치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것처럼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어머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숨겨져 있던 남성입니다. 박민준 씨로 추정됩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민준이가 이제는 차가운 창고 속의 시신일 뿐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확실한가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와주셔야 합니다. 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저는 끔찍한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는 것을 느끼며 경찰과 함께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쇼를 꽉 쥐고 창밖을 보며 민준이의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미소, 제가 옥수수 송편을 태웠을 때 저를 놀리던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떡집 차리시면 제가 첫 손님이에요. 그의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었죠. 이제 그 미소는 그저 기억일 뿐이었고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영안실 앞에 멈췄을 때 저는 꿈속을 걷는 기분으로 내렸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저와 함께했던 젊은 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습니까? 속으로는 결코 준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동실 문이 열리고 화학약품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쳐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침상을 덮고 있던 하얀 시트가 천천히 걷혔고 그때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시간과 죽음으로 변해 있었지만 저는 제 아들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 고든 코, 그리고 아기였을 때 수없이 입 맞췄던 입술, 여전히 제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단 두 마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그를 만지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님, 이쪽에 앉으세요. 하지만 저는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아들이 이렇게 가야 했는지 세상에 소리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자 중년의 법의관이 심각한 목소리로 다가와 폴더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단단한 물체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2주 전 폭풍우가 치던 밤입니다. 그의 말은 민준이가 쓰러져 바닥에 움직이지 않았던 그 끔찍한 밤에 대해 지훈이가 이야기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에 더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 인사를 하는지도 모른 채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진실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말입니다.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CCTV에 녹화된 트럭을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서장이 정오에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김수진 어머님, 트럭 짐칸에서 붉은 얼룩이 묻은 담요와 여성용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얼룩은 박민준 씨의 혈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킷은 이서연의 것입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제 맞춰져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범죄의 그림을 형성했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그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만났던 사채업자의 진술을 이용하여 경찰은 그날 밤 서연과 동행했던 낯선 남자를 신속하게 체포했습니다. 저는 한쪽 면 거울을 통해 밖에서 신문을 지켜보기 위해 경찰서로 초대받았습니다. 거친 인상의 남자는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며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같이 가줬을 뿐이야. 하지만 경찰이 증거물, 즉 트럭에서 발견된 서연의 재킷과 담요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장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시신을 숨기는 걸 도왔다는 걸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형량을 줄이고 싶으면 사실대로 말해. 마침내 거래를 하기 위해 그는 서연이 숨어있는 곳을 자백했습니다. 그녀가 숨어있던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실 밖에 서서 쇼를 꽉 쥐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 한때 우리 가족과 저녁을 먹고 지훈이와 함께 웃었던 그 여자는 이제 어깨에 범죄를 짊어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민준이가 이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님. 이건 민준 씨와 저 사이의 일이에요. 저는 그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지훈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소리가 제가 무시했던 경고처럼 제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의 시신을 확인한 지 며칠 후 경찰이 서연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산을 탈출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려던 작은 문구점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장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수진 어머님,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병원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훈이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고민형을 껴안고 있었죠. 저는 목이 메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저 도망치지 못하게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경찰들이 서연을 경찰서 복도로 데려갈 때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로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저는 분노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연, 제 며느리였고 지훈이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자신의 삶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재판은 10법원에서 열렸고 언론과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지훈이의 손을 꽉 잡고 제 손 안에서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는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를 위해 이걸 해야 해. 할머니가 여기 같이 있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밧줄처럼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키 큰 검사가 일어나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진술 녹음을 틀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의 일을 이야기하며 떨리는 제 손자의 작은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제 심장을 옥죄었고 지훈이가 고개를 숙여 고민형의 얼굴을 묻었을 때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트럭에서 발견된 담요와 서연의 재킷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DNA 감식 결과 혈흔이 피해자 박민준 씨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투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의 흐릿한 트럭, 방수포로 덮인 긴 물체를 싣고 있는 모습. 마침내 그는 생명보험 서류를 들어올리며 수혜자로서 서연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보험금을 타내 빚을 갚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을 피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증거가 제시될수록 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돈을 원했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법정의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다가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단지 돈만 원했다면
왜 시신을 숨겼습니까? 사고로 위장하고 생명보험을 청구하려 했잖습니까?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범,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있던 거친 남자에게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 짓이에요. 저 남자가 민준 씨를 밀었어요. 남자는 즉시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일어나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다 계획했잖아. 난 그냥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네가 밀라고 했잖아. 시신 숨기는 거 도와달라고 했잖아. 법정 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지훈이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 제 잘못이죠. 그렇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아. 내 엄마가 잘못한 거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들이 지훈이의 영혼에 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시간의 심해 끝에 진지한 표정의 여성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피고 이서연은 가중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공범 강모 씨는 살인 공모 및 시신유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에 처한다. 판결이 낭독되자 저는 온 힘을 다해 지훈이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눈물은 단지 민준이를 잃은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비통하게 울었고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아가. 내 아빠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몇 주 후 저는 민준이의 집을 영원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아들과 손자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일 뿐인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제 작은 마을로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를 바라며 심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민준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어떻게 항상 제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지훈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그래.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품에 안고 잠든 채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위로처럼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아, 너를 위해 지훈이를 잘 키우고 지킬게. 정의는 실현되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약간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껴안고 비록 아들을 잃은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여전히 제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고 민준이가 그랬던 것처럼 제 남은 평생을 아이를 돌보며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 끝에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와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은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무관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탐욕과 배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낯선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한다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힘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때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실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